회사도 이제 나 혼자면 충분해. 당신은 필요 없어. 그 말과 함께 내 눈앞에 종이 한 장이 놓였다. 초록색 테두리가 인쇄된 종이 이혼 신고서였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인 제사상 앞 향 연기가 고요히 흩어지던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고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남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낸 단 한 줄의 문장이 자신의 회사를 완전히 끝장내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10주기 제사였다. 본가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여름의 무더운 날이었고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차가 미지근하구나. 더 뜨거운 걸로 다시 내오거라. 시어머니 김 여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서둘러 차를 다시 끓였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트집을 잡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게 망신 주는 것을 즐겼다. 남편 민재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지루한 듯 하품을 하며 자신의 고급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지금 그는 꽤 잘 나가는 식품 회사의 대표다. 최근 몇 년 사이 회사 매출이 급격히 늘면서 그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굳게 믿으며 주변 사람들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제사가 무사히 끝나고 친척들이 제사 슴식을 나누며 조금 한숨을 돌려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자, 다들 모이신 김에 확실히 해둘까 합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제사상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한 장이었다. 사돈어른, 그건.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는 거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혼 신고서입니다. 지윤아, 오늘 여기에 도장 찍어라.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친척들은 말을 잃고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10주기 제사 자리에서, 그것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다니 너무나도 몰상식한 행동이었다. 안방에서는 9살 난 딸 서연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 소란을 듣지 못해 정말 다행이었다. 만약 깨어 있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남편 민재를 보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둘이서 계획한 일이었던 것이다. 민재 회사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다. 훌륭한 대표가 되었지. 하지만 지윤아, 너는 민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잖니. 나는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었다. 나는 회사를 다니며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도맡아왔다.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시간을 모두 희생하며 뒷바라지해 왔다고 생각했다. 내 역할은 이제 끝났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 사돈어른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민재 짝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다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 친척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시어머니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나를 감싸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재야.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장인어른 기일이 잤니. 가장 연장자인 큰아버지가 보다 못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회사를 이만큼 키운 건 접니다. 지금이 친척 모임 비용도 다 제가 내고 있잖아요. 큰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지금의 민재는 친척들 중 가장 돈이 많다.
그래서 아무도 힘 있는 그에게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다시 민재를 보았다. 민재 씨, 이거 진심이야? 나는 조용히 물었.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비싼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고쳐매며 말했다. 내 회사는 크게 성장했어. 난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사도 이제 나 혼자면 충분해. 당신은 필요 없어.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찔렀. 10년, 나는 지난 10년간 그를 뒷바라지했다. 그가 막 독립해서 돈이 전혀 없었을 때도, 업무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할 때도 나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셨다. 나는 그 말만을 믿고 내 인생을 걸어 그를 지켜온 것이다. 하지만 단 1초 만에 나의 10년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보통의 아내라면 울고불고 소리쳤을 것이다. 화를 내며 남편을 원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 안에는 분노가 없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아주 차갑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대답하자 민재와 시어머니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울며 매달릴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두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천천히 제사상으로 향했다. 향 냄새가 남아있는 영정 앞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저는 10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 끝내도 되겠죠. 눈을 떴다. 나는 주머니에서 내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의 이메일 주소를 열었.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상대에게만 보내기 위한 특별한 주소였다.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문자를 쳤다. 단 1분만 갱신을 중단해 주십시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전송했다. 화면에 전송 완료 문구가 떴. 뒤에서 시어머니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 변호사에게라도 연락하려는 모양인데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이었다. 민재 역시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남겨주셨는지, 민재의 회사가 이 10년 동안 무엇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메일을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 이혼 신고서에는 도장을 찍겠습니다. 나는 뒤돌아서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까지 감사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마트폰 화면이 어두워졌. 이 순간 민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카운트다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자 시어머니는 기쁜 듯이 종이를 빼앗아 들었다. 이걸로 드디어 우리 민재도 자유로워졌구나.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민재는 팔짱을 낀 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얼굴을 마주볼 뿐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 그곳에는 잠에서 깬 서연이가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밖에 소란을 조금 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연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우리 집에 가자. 서연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보고 끄덕였다.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자 민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딸 양육권은 당신에게 넘기지. 양육비는 입금할 테니 걱정 마. 그는 마치 거래처 사람과 이야기하듯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나가줘.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딸의 손을 이끌고 본가를 나섰다. 집을 나설 때 나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 민재는 더 이상 내 쪽을 보고 있지 않았.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야. 전부 끝났어.
이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가신 아내를 쫓아냈고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민재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회사는 그의 실력으로 커진 것이 아니었다. 10년 전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남긴 어떤 것이 민재의 회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월요일이었다. 나는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어제 보낸 메일의 답장이었다. 연락 감사합니다. 갱신 중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고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 아버지가 10년에 걸쳐 지켜온 커다란 우산이 드디어 접히는 것이다. 같은 시각 민재는 자신의 강남 회사 대표실에 있었다. 그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번 달 매출 보고서가 놓여 있다. 숫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다.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문이 열리고 재무 담당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조금 난감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야? 매출이라면 아까 봤어. 흠잡을 데 없는 숫자더군. 민재가 기분 좋게 대답하자 담당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매출이 아닙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는 서류 한 장을 민재의 책상에 놓았다. 늘 하시던 대출건 말입니다만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민재는 서류를 힐끗 보고 코웃음을 쳤. 뭐야, 그냥 정기 확인이잖아. 대충 대답해도.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담당자는 불안한 듯 말을 이었다. 보증갱신에 대해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민재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귀찮게 하네. 우리 실적을 보면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 은행에서의 연락,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10년간 민재의 회사를 뒤에서 받쳐주던 너무나도 거대한 신용, 그것이 지금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던 것이다. 민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의 발밑에 있는 땅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수요일 오후 나는 짐을 싸기 위해 잠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종이 상자에 조금씩 짐을 채워 넣었다. 작업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언제까지 꾸물거리고 있을 거니?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김 여사였다. 여분의 열쇠를 사용해 함부로 들어온 것이다. 시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우리 민재가 번 돈으로 산 것들은 다 두고 가라. 나는 묵묵히 내 옷들만 상자에 넣었. 대꾸해 봐야 입만 아플 뿐이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내가 가장 아끼는 상자를 발로 걷어찼다. 그 안에서 낡은 앨범이 떨어졌고 아버지의 사진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아, 함께 짐을 싸던 서연이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서연이는 서둘러 바닥에 쪼그려 앉았. 깨진 유리를 작은 손으로 치우며 아버지의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 작은 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는 외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었다. 어머나,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잘 됐네. 죽은 사람의 낡은 사진 따위 재수 없잖아. 어머니, 나는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 그저 조용하고 분명하게 전했다.
나가주세요. 뭐야, 그 건방진 태도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다. 여긴 이제 내 집이 아니야. 잘난 척하지 마. 그렇게 내뱉고 시어머니는 방을 나갔다. 나는 서연이 곁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안아주었다. 서연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서연아. 마음속으로 딸에게 몇 번이나 사과했다. 앞으로 며칠 뒤면 저들의 오만함은 모두 사라질 테니. 같은 날 저녁, 민재의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대표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공장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민재가 불쾌한 듯 대답하자 공장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자재 납품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뭐라고? 민재는 미간을 찌푸렸. 거래처에서 내일부터 현금 결제가 아니면 물건을 안 내주겠다고 합니다. 장난해? 민재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우리가 제일 큰 거래처잖아. 10년이나 거래했는데 그게. 공장장은 말하기 힘든 듯 말을 이었다. 특별 계약이 끝났으니 예전 같은 거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 계약이라고. 민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신의 회사는 매출이 최고조다. 현금 결제 따위를 요구받을 이유가 없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직접 전화하지. 민재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장이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현금 결제라니요. 민재가 강한 어조로 말하자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아주 차가웠다. 민재 대표님, 특별 계약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계약이 뭐냐고요?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대금을 치르고 있다고요.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상대방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자신들의 회사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죠. 그럼 이만.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 민재는 스마트폰을 노려보며 혀를 찼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왜 갑자기 거래처가 냉랭해졌는지. 민재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 그저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뿐이라고 여겼다. 그때 대표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직원이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대표님, 속달 우편이 왔습니다. 민재는 짜증이 난 채로 봉투를 받았. 발신인 이름을 보았다. 거기에는 낯선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봉투를 뒤집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글씨를 보고 움직임을 멈췄다. 의뢰인. 성호 10년 전에 죽었을 장인의 이름이었다. 이게 뭐야? 민재는 기분 나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 왜 죽은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는지, 왜 오늘 갑자기 문제들이 터지는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회사가 붕괴되어 가는 첫 신호탄이라는 것을. 민재는 대표실에서 그 편지를 거칠게 뜯었다. 안에는 변호사가 보낸 통지서가 딱 한 장 들어 있었다. 성우님을 계약자로 하는 모든 보증 계약을 종료합니다.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그 통지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죽은 사람이 보증인이 될 수 있을 리가 없다. 민재는 지윤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이혼을 납득하지 못하고 치사한 수를 써서 자신을 협박하려 한다고 말이다. 그날 밤 내가 본가에서 짐을 계속 싸고 있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재였다. 그는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오더니 구겨진 종이를 나에게 던졌다. 너 진짜 추잡스럽다. 민재는 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 변호사 써서 나 협박하려는 거야. 협박이요. 내가 되묻자 민재는 화난 목소리를 냈다. 죽은 아버지 이름 팔아서 이런 가짜 편지나 보내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뜯어내고 싶어. 나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구겨진 종이를 폈다. 거기에는 내가 연락한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실을 수시로 찾아와 주셨던 그 변호사다. 가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계약입니다. 내가 조용히 대답하자 민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거짓말 마. 네. 아버지는 총구석에서 구멍가게 수준의 공장이나 하던 구식 인간이었잖아. 내 회사 같은 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쥐뿔도 몰랐다고. 민재의 말이 방안을 울렸.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민재를 위해 뛰어다니셨다. 딸인 나에게도 비밀로 한 채 민재의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어주셨던 것이다. 너도 내 아버지도 내 성공에 그저 무임승차했을 뿐이야. 내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해 놓고선 민재의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장인어른의 신용이라고 웃기지 마. 내 회사가 커진 건 순전히 내 실력이야. 당신들 힘 따윈 처음부터 전혀 필요 없었다고. 안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 그 틈으로 서연이가 불안한 듯 이쪽을 보고 있었다. 서연이는 작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민재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보시죠. 몇 번이고 말해주지. 너도 내 아버지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민재가 그렇게 내뱉으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마침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린 것이다. 화면을 보니 주거래 은행의 담당자였다. 아, 네. 늦은 밤에 웬일이십니까? 민재는 금세 굽실거리는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민재의 안색이 변했. 아니요, 대출 회수라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이 거칠게 닫히고 방 안에 정막이 돌아왔다. 나는 손에 든 구겨진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남기신 커다란 우산은 이제 완전히 접혔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젖는 것은 그 혼자뿐. 민재는 앞으로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은행의 VIP 접견실. 민재는 초조함을 감추며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평소 싹싹하던 은행 담당자가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갑자기 대출을 회수하겠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에도 역대 최고 이익을 냈다고요. 돈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팔짱을 끼고 담당자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담당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 그저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익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담당자는 책상 위의 서류를 민재 앞으로 밀어냈. 대표님, 귀사는 지난 10년간 특별한 보증 계약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종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계약이 누구 거냐고요? 민재는 짜증을 내며 물었. 담당자는 똑똑히 대답했다. 성우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고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의 보증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민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담당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 설명을 시작했다. 성우님께서는 생전에 신탁회사와 특별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본인의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대표님의 회사를 뒤에서 받쳐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죠. 민재의 얼굴에서 조금씩 웃음기가 사라져갔 1년 단위의 갱신형이었습니다. 그 갱신이 어제부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모두 종료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새로운 보증인을 찾겠습니다. 제 실력이라면 금방. 민재가 몸을 앞으로 숙이자 담당자는 차가운 눈으로 민재를 보았다. 기한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만약 새로운 보증인을 찾지 못한다면 일시불로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일시불 상환이라니 가능할 리가 없다. 회사에 이익이 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모두 새로운 설비 투자에 쏟아부어 버린 상태였다. 알겠습니다. 당장 어떻게든 해보죠. 민재는 화를 내며 은행을 나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 이자를 조금 더 높게 쳐주면 다른 은행에서 금방 대출을 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집에서 짐을 마저 챙기고 있는데 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 모르는 작업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뒤에 서 있었다. 어머니, 이분들은. 내가 놀라서 묻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오늘부터 이 집 자물쇠를 바꿀 거다. 너는 지금 당장 나가거라. 약속은 이번 주말까지였는데요. 내 마음이 바뀌었.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내 손에서 강제로 집 열쇠를 빼앗았다. 여긴 우리 민재가 지은 번듯한 집이야. 너 같은 쓸모없는 년이 하루라도 더 머무는 꼴은 못 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방에서 서연이가 불안한 얼굴로 나왔다. 엄마, 서연이는 내 다리에 매달렸다.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도 데리고 나가. 민재한테는 새롭고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지. 너무나도 끔찍한 말이었다. 서연이의 작은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어른의 차가운 악에는 아이의 마음에 깊이 꽂힌다. 나는 서연이를 껴안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죠. 우리 민재 돈으로 산 것들은 싹 다 놓고 나가.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내 낡은 옷가지와 서연이의 옷만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정말 그것뿐이었.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즐거운 듯 작업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새 자물쇠는 제일 비싼 걸로 달아주세요. 2번 다시 도둑고양이가 못 들어오게 말이에요.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밖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우는 것을 꾹 참고 있는 표정이었다. 괜찮아. 외할아버지가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서연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집은 민재가 지은 것이 아니다. 계약금도 토지 명의도 모두 나의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것이다. 민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몰래 나에게만 알려준 비밀이었다. 시어머니는 남의 땅에 세워진 집에서 진짜 주인을 내쫓은 것이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영등포의 작은 식품 공장을 홀로 지켜오셨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호랍이 몸으로 나를 키워주셨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전부 아버지가 내주셨다. 그리고 병이 들었어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셨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반년, 아버지는 병원 침대 위에서 변호사와 수없이 상의를 하셨다고 한다. 앙상해진 팔로 몇 번이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 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비밀로 한 채 거대한 계약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다. 나는 가방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 어제 변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 펼쳐보니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가 10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두신 돈, 그리고 민재의 회사를 받쳐주기 위해 쓰이던 신용의 진짜 모습. 민재는 아직 모른다. 자신이 쫓아낸 아내가 자기 회사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직 모른다. 자기가 쫓아낸 며느리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쫓겨나 완벽하게 진 것처럼 보인다. 서늘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돌아갈 곳을 잃었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재의 회사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우리 회사 매출을 보시면 대출을 안 해주실 이유가 없을 텐데요. 민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곳은 새로 찾아간 다른 은행의 지점장실이다. 그는 다리를 꼬고 눈앞의 지점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첫 번째 은행에서 거절당했어도 민재는 전혀 초조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는데 다른 은행이라면 쌍수 들고 돈을 빌려줄 거라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점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당행에서는 대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민재는 무심코 멍청한 소리를 냈다. 꼬고 있던 다리를 풀었다. 왜죠? 숫자 안 보셨습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업계에서 제일 기세가 좋다고요. 숫자는 봤습니다. 지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실히 매출은 급격히 늘고 있군요. 하지만 민재 대표님, 귀사에는 실적이라는 기반이 없습니다. 기반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민재가 짜증을 내자 지점장은 분명하게 말했다. 귀사가 지금까지 거래를 틀 수 있었던 건 장인어르신이신 성우님의 신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보증이 사라진 지금 당신의 회사는 그저 리스크만 높은 신생 기업일 뿐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웃기지 마쇼. 그 조그만 총구석 공장 사장한테 그런 힘이 있을 리가 없잖아. 민재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일어났다. 하지만 지점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 성우님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금 결제를 미룬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성실한 태도가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깊은 신뢰를 얻었는지 당신은 평생 가도 모르시겠죠. 그만 나가주십시오. 됐어. 하른데 할아보면 함녀, 함내 하는 감내고 은행을 뛰쳐나왔다. 밖의 공기는 무더웠지만 민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 이걸로 2군데째다. 도무지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 같은 시각 나와 서연이는 낡은 건물의 작은 사무실에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계속 신세를 졌던 변호사의 사무실이다. 백발의 변호사는 다정한 눈빛으로 서연이에게 주스를 건네주었다. 지훈 씨, 잘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며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가 깔끔하게 철해져 있었다. 부친께서 남기신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 서류들이죠.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은행의 보증서, 원자재를 들여오기 위한 특별 계약서, 사무실 임대료 할인을 위한 추천서, 모든 서류의 맨 아래에는 아버지의 둥근 글씨체로
성호라는 사인이 되어 있었다. 민재 씨의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부친의 신용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해도 아버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계약들이었죠. 나는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이렇게나 많은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계셨던 것이다. 이 계약들은 1년 단위의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갱신할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변호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윤 씨, 당신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 1년에 한 번 내가 보냈던 갱신 부탁드립니다. 라는 짧은 메일. 그것이 민재의 회사를 살려두고 있었던 것이다. 부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민재군이 내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동안에만 그를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그래서 지윤 씨 본인에게 갱신 권리를 맡기신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직 내 걱정뿐이셨다.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한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그저 맹목적으로 참고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었. 만약에 사태가 왔을 때 나 스스로가 민재를 통제하고 내 살기를 도모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마지막 목숨을 깎아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것이다. 지윤 씨, 당신은 갱신을 중단하셨습니다. 이제 민재 씨를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앞을 굳게 바라보았다. 네, 이제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사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일들 안 해? 민재가 고함을 지르자 사무직원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대표님, 부동산에서 전화가. 민재는 전화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뭡니까? 나 지금 바빠요. 민재 대표, 건물 관리실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찼다. 특별 보증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료 우대 조치를 취소합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는 기존의 3배입니다. 3배라고요? 장난하십니까? 계약서대로입니다. 지불하지 못하시겠다면 이달 말까지 비워주십시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재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 은행의 대출 중단, 원자재 현금 결제 요구, 그리고 사무실 월세 3배 인상. 모든 것이 같은 타이밍에 일어나고 있다. 민재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가셨.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는 마침내 그 비밀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다. 민재의 회사는 완벽한 패닉에 빠져 있었다. 전화벨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직원들은 새파래진 얼굴로 우왕좌왕 뛰어다녔다. 대표님, 거래처에서 대금 독촉이 왔습니다. 이쪽도요. 오늘 중으로 입금 안 하면 물건 다 빼버리겠답니다. 대표실에 끊임없이 나쁜 보고가 날아들었다. 민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책상을 세게 걷어찼다. 시끄러워. 당장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 회사 법인 계좌에는 이제 현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 지금까지는 월말 결제도 은행이 융통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장인의 특별 계약이 끝났다. 이제 아무도 민재를 도와주지 않는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고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베테랑 공장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쥐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당신마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공장장은 조용히 사직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뭐라고? 이 힘든 시기에 도망칠 셈이야?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정남이가 떨어진 겁니다.
공장장은 차가운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저는 10년 전 당신의 장인어르신이신 성호 사장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당신 밑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버렸죠.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장장은 깊숙이 고개를 숙이더니 민재가 말릴 틈도 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민재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초조함이 공포로 변해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본가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부탁할 게 좀 있어요.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밝았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었다. 왜 그러니? 나 지금 새 가구 카탈로그 보고 있었단다. 눈에 가시가 없어지니까 집안이 다 상쾌해졌지 뭐냐. 시어머니는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오늘 낮에도 마당을 손질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은 참이었다. 우리 아들이 아주 크게 성공해서요. 이 큰 집도 다 아들 덕에 지은 거죠. 호호. 민재는 짜증을 억누르며 말했다. 금고 안에 집 등기권리증 있죠. 그거 좀 찾아주세요. 권리증은 뭐 하러 찾니? 회사에 현금이 좀 필요해서요. 이 집이랑 땅을 담보로 잡으면 은행에서 금방 돈을 빌려줄 거예요. 내 회사 정도면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민재는 아직도 자기가 훌륭한 경영자라고 믿고 있다. 일시적인 트러블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돈을 갈퀴로 긁어모을 줄 아는 것이다. 알았다. 그 번듯한 집도 다 네가 지은 건데 마음대로 쓰렴. 시어머니는 전화를 연결해 둔 채 금고를 열었다. 바스락바스락 서류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어머, 민재야, 여기 집 서류 같은 건 없는데? 네? 잘 좀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라고요. 없는 걸 어떡하니? 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그 물건 지윤이가 집 나갈 때 앙심을 품고 훔쳐간 게 틀림없어. 어쩜 그렇게 천박한 년인지. 민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 도둑고양이 같은 년. 대체 어디까지 내 앞길을 방해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야. 민재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 무렵 나는 역 앞에 자그마한 비즈니스 호텔 방에 있었다. 침대에서는 딸 서연이가 지쳐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둔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화면에 민재의 이름이 번쩍이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너 당장 집 권리증 내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귀가 아플 정도의 고함이었다.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훔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금고 안에 있던 서류가 없어졌잖아. 민재는 나를 협박하려 필사적이었다. 잘 들어. 지금 당장 서류 가져오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마. 하지만 여기서 더 뻗대면 진짜 감방에 쳐넣어 버릴 거야. 너 같은 여자 내 힘이면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다고. 나는 민재의 말을 잠자코 듣고 그리고 손에 있는 파일 하나를 내려다보았다. 변호사에게 받은 아버지의 서류들이 든 파일이다. 민재 씨, 당신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요. 뭐라고? 그 집 명의는 당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것도 아닙니다. 전화 너머로 민재가 숨을 헉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집 지을 때 계약금 낸 사람이 누군지 기억 안 나요. 그건 내 적금. 민재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틀렸어요. 전부 우리 아버지가 내주셨어요. 나는 딱 잘라 말했다. 민재의 알량한 자존심을 긁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몰래 돈을 대주셨던 것이다. 땅도 건물도 진짜 주인은 나로 되어 있다. 거짓말. 난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 거짓말 아닙니다. 구청 가서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나갔다. 당신 모자는 내 집에서 진짜 주인을 쫓아낸 거예요. 남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순 없겠죠. 웃기지 마. 난 회사 대표야. 돈 좀 써서 유능한 변호사 고용하면 너 같은 건 박살낼 수 있어. 민재는 아직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돈만 내면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거라 맹신하고 있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손에 서류를 넘겼다. 당장 내일 결제 대금은 어쩔 건가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원자재 값도 월세도 다 현금 박치기가 됐을 텐데요. 집 담보도 못 쓰고 이제 무슨 수로 돈을 만들죠. 너 왜 그걸 말했을 텐데요. 갱신을 중단하겠다고.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스마트폰 화면이 조용히 어두워졌다. 민재의 회사는 내일이면 현금이 완전히 바닥난다. 그에게 남은 도망칠 구멍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호받던 존재였는지 그는 이제 뼛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비밀, 민재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마지막 증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목요일 아침, 민재는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 로펌의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두툼한 현금이 든 봉투를 패대기 치듯 올려놓았다. 제 아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 집을 가로챘거든요. 민재는 자신만만하게 팔짱을 꼈다. 눈앞에 앉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민재는 돈만 주면 뭐든 다 된다고 믿었다.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나를 완전히 짓밟아 놓을 심산이었다. 민재 대표님, 이 집건 말입니다만 변호사는 공적인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것은 집과 토지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었다.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집은 대표님 소유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매달 집 대출금론을 갚아온 건 접니다. 제 아내는 10원 한 장 안 냈다고요. 아니요. 등기 기록에 오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 이 집은 10년 전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치른 분은 성우님이십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표정이 지워졌다. 그는 서류를 확 낚아채듯 가져가 눈을 부릅뜨고 글자를 쫓았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소유주로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럴 리가. 나는 매달 어머니한테 대출금 갚으라고 돈을 드렸단 말입니다. 민재는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내 대신 은행에 송금해 주셨을 텐데 그건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겠죠. 대표님이 주신 돈은 대출금 상환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차가운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매달 민재에게서 대출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집값은 아버지가 진작에 전액 지불한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자신의 유흥비로 펑펑 써버렸던 것이다. 명품 가방도 호화로운 외식도 전부 아들을 속여 뜯어낸 돈이었다. 그 노인네가 나를 속였단 말이야. 민재는 이를 뿌듯 깔며 자리에서 일어났.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어머니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장인의 돈으로 지은 집에서 잘난 척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재 대표님,
한 가지 더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민재 회사의 자료를 꺼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표님의 회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주거래은행에서의 대출이 완전히 묶였더군요. 변호사의 말에 민재는 어깨를 움찔거렸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곧 다른 은행에서 물이겠죠. 대표님 회사의 신용은 성우님의 특별 보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진 지금 당신의 회사는 10원짜리 가치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현금 봉투를 민재 쪽으로 밀어 돌려주었. 의뢰는 거절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으시다면 밀린 직원들 월급이나 챙겨주시죠. 완벽하게 버림받은 순간이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고 도망치듯 로펌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당신 내 대출금 어떻게 했어? 민재가 윽박지르자 전화 너머의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 갑자기 웬 큰 소리니? 집은 사돈이 샀다잖니? 내 돈은 어디로 증발했냐고. 그게 너 주려고 돈 좀 불려볼까 하다가 주식을 좀 했는데. 어머니의 변명을 들으며 민재는 절망했다. 가장 돈이 필요한 지금 믿고 의지할 본가에도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 필사적으로 참았다. 같은 시각 나와 서연이는 친정 근처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었다. 서연이는 맛있게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집과 회사 보증만이 아니었다. 민재 회사의 거래처들도 전부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가며 만들어준 인맥이었다. 10년 전 민재가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 그는 아무런 실적도 없었. 누구도 그런 근본 없는 회사와 거래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옛 지인들에게 몇 번이나 편지를 쓰고 찾아갔던 것이다. 제 사위 좀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민재 회사에 물건을 사주던 큰 유통사도 싼 값에 원자재를 대주던 공장도 전부 아버지의 신용으로 연결되어 있었. 민재는 자신이 머리가 좋고 실력이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 하지만 그의 실력 따위는 처음부터 제로였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안전한 온실 속에서 사장님 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로 외할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겠지.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다. 민재의 회사에서 일하는 옛 지인 직원이 보낸 메시지였. 지윤 씨, 회사 난리 났어요. 은행 사람들이 와서 공장 기계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임계점은 이미 지났다. 민재의 회사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은 진작에 끝난 것이다. 오후 3시, 민재가 너덜너덜해진 몰골로 회사에 돌아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정장을 입은 은행 사람들이 여럿 회사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비싼 컴퓨터와 장비들의 개수를 파악하며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어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재가 고함을 치며 뛰어들자 은행 담당자가 차가운 눈으로 돌아보았다. 민재 대표님, 약속한 기한이 지났습니다. 아직 목요일이잖아. 내일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잖아. 상황이 변했습니다. 거래처들로부터 귀사가 대금 지불을 정지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담당자는 냉혹한 목소리로 고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회사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합니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직원들이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 한 사람도 그를 도우려 나서는 이는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재.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금요일 아침 민재의 회사는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대고 공장 기계에는 모조리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 출근한 직원들은 그저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다. 대표님, 이번 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민재는 대표실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찌들었고 수염도 덥룩하게 자라 있었다. 어제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 방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다. 시끄러워. 지금 생각 중이잖아. 민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생각할 거리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법인 계좌는 동결되어 현금 10원도 인출할 수 없다. 거래처에서는 분노 섞인 전화가 빗발치고 변호사조차 구할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됐습니다. 베테랑 여직원이 차갑게 내뱉었다. 저희 단체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러 갑니다. 이런 회사 단 1초도 더 있기 싫네요. 직원들은 짐을 챙겨 차례차례 방을 나갔다. 그 누구도 민재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 마지막 한 명이 방을 나가고 정적이 찾아왔다. 10년에 걸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성은 단 일주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했다. 연락처를 열고 한 개의 번호를 탭했다. 나는 호텔 방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TV 만화를 보며 즐겁게 웃고 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재의 이름.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지윤아. 전화 너머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그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지칠 대로 지친 패배자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죠? 부탁이야. 한 번만 더 장인어른 계약 좀 갱신해주라. 민재는 애원하듯 말했.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망해.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나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나는 그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뒷바라지해 왔다. 그런데도 그는 나를 어떻게 취급했던가. 아버지의 10주기 제사라는 가장 중요한 날에 나와 딸을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지 않았나.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재 씨, 당신이 그랬잖아요. 회사도 이제 자기 혼자면 충분하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민재는 울음 섞인 소리를 냈다. 부탁할게 지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집에서 다시 셋이서 오순도순 살자고. 엄마한테는 내가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집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거긴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내 집입니다. 서연이랑 둘이서만 살 거예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 그건 당신 스스로 생각할 일이죠. 그게 성공하신 훌륭한 대표님이시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민재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질렀다. 기다려.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장인어른 그늘에 숨어 있었을 뿐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내 손이 멈췄다. 마침내 그는 진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오늘 오후 로펌 사무실로 오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드릴게요.
그걸로 모든 걸 끝내죠. 오후 2시 민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로펌에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내가 알던 자신감 넘치던 대표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접견실, 나는 변호사 옆에 앉아 민재를 마주 보았다. 민재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민재 대표님, 이것이 부친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비밀로 하고 썼던 편지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편지를 열었다. 편지지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 군에게 자네의 회사는 내 신용으로 지켜두겠네. 그러니 안심하고 일에 전념하게. 단 조건이 딱 하나 있네. 민재의 눈이 글씨를 좇았다. 그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딸 지윤이를 절대 울리지 말 것. 만약 자네가 내 딸을 슬프게 하는 짓을 한다면 그때 내 신용은 모두 사라질 걸세. 부디 내 딸을 부탁하네. 편지를 다 읽은 민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돈이나 회사를 남긴 것이 아니다. 민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을 거라 믿으셨던 것이다. 하지만 민재는 그 믿음을 스스로 걷어찼다. 그리고 제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른 것이다. 민재 씨, 나는 주저앉아 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혼 신고서는 구청에 접수했습니다. 위자료는 전액 청구하겠습니다.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다. 이것이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넓은 거실에서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동네 친구들이 몇 명 앉아 있다. 김 여사는 새로 산 비싼 반지를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었다. 아들 회사의 돈으로 산 수백만 원짜리 반지다. 우리 아들 회사가 또 확장을 해서요. 김 여사는 득의양양하게 웃었다. 며느리 쫓아내고 나니까 드디어 집안이 조용하고 살맛이 나네요. 어머, 김 여사는 참 행복하시겠어. 아드님도 저렇게 잘 나가고. 친구들은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며 맞장구를 쳤. 김 여사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묵직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거실로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숨을 훅 들이마셨다. 민재의 옷은 심하게 더러워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다. 안색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마치 딴 사람처럼 폭삭 늙어 보였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민재야, 너 꼴이 그게 뭐니? 김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은 손님들 와 계시잖아. 얼른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와. 하지만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 그저 공허한 눈으로 거실을 둘러보았. 친구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돌아갔다. 거실에는 김 여사와 민재 두 사람만 남았다. 엄마, 끝났어. 전부 다 끝났다고.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뭐가 끝났다는 거야? 정신 좀 차려봐. 회사가 망했어. 은행에서 다 가져갔다고. 민재의 말에 김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크게 웃었다. 너 또 농담을 하는구나. 내 회사가 어떻게 망하니? 김 여사는 전혀 믿지 않았다. 아들의 회사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민재는 기운 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 실력이 아니었어. 장인어른, 성호 어르신의 신용이 사라진 거라고. 하?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김 여사는 불만스레 팔짱을 꼈다. 죽은 영감탱이 뒷배가
무슨 소용이라고 그래. 그때였다. 집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김 여사가 인터폰 모니터를 보았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거봐, 내 사업 손님이잖아. 얼른 세수 좀 하고 와. 김 여사가 그렇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눈매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이 집의 소유주이신 지윤님의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김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참나,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이 집은 우리 아들 거예요. 김 여사는 콧방귀를 꼈다. 그 여우 같은 년이 거짓말로 변호사를 샀나 보네. 진짜 뻔뻔하기도 하지. 하지만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공적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아닙니다. 이 집의 명의는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죽지윤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김 여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또렷하게 지윤의 이름이 밝혀 있었다. 거짓말 마요. 김 여사는 빽 소리를 질렀다. 나는 매달 우리 아들한테서 집 대출금 갚으라고 돈을 받아 챙겼다고요. 은행에 내려고. 그 뒤에서 비틀비틀 민재가 걸어 나왔다.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민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집은 지윤이네. 아버지가 일시불로 샀다고 들었어. 내가 매달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대출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거야? 김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건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을 속여 매달 돈을 갈취하셨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그 말이 현관에 메아리 쳤다.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김 여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 엄마가 내 돈을 다 빼돌려 쓴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을 나를 속여서 다 처먹었다고. 아니야. 너 위에서 돈 좀 불려보려다가. 김 여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민재는 김 여사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김 여사는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통 속이던 모자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 추악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고했다. 지윤님께서는 이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는 통지서 한 장을 바닥에 놓았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집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믿었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의 돈으로 사치를 부려온 나날들, 그 모든 것이 타인의 거대한 배려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싫어. 난 안 나가. 여긴 내 집이야. 김 여사는 어린아이처럼 발악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어머니를 감싸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댄 채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진실이 두 사람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평생 깔보고 무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다. 열린 문틈으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두 사람의 발밑에는 퇴거 통지서가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야, 잠깐만, 나만 두고 가지 마. 김 여사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민재는 커다란 캐리어에 자신의 옷가짐을 신경질적으로 쑤셔넣고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시끄러워. 내 몸에 손대지 마. 민재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김 여사를 거칠게 뿌리쳤다. 김 여사는 바닥에 나뒹굴며 서럽게 통곡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수입 명품 그릇이 캐리어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내 집이잖아. 네가 지은 집인데 네가 왜 나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집은 이제 우리 게 아니야.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내 돈을 훔쳤었기 때문이야. 당신이 지훈이를 구박하고 장인어른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다 당신 탓이야. 뭐라고. 너도 그년 무시하고 깔보긴 마찬가지였잖아. 너무나도 추악한 말다툼이었. 어제까지만 해도 둘이서 나를 비웃던 모자. 자신들이 가장 잘났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두 사람이 지금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헐뜯고 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인간은 이토록 밑바닥을 드러내는 법이다. 민재는 캐리어 지퍼를 힘껏 닫고 현관으로 향했다. 기다려. 그럼 난 앞으로 어쩌라고. 내가 알게 뭐야. 혼자 알아서 살아. 민재는 매정하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집을 나섰다. 무거운 철문이 쾅하고 닫혔다. 넓은 집 안에는 김 여사의 오열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밖으로 나온 민재는 여름의 강렬한 햇빛에 눈을 찌푸렸다. 갈 곳 따위는 아무 데도 없다. 회사의 계좌는 모조리 동결되었고 대표로서 뺐을 수 있는 현금은 10원 한 장 없다. 그의 지갑 안에는 달랑 몇만 원의 현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괜찮아. 나한텐 인맥이 있어. 민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잘 나가던 대표 시절 강남 룸살롱에서 호영호제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사업가 동생들, 그들에게 부탁하면 당장 쓸 현금 융통 정도는 금방 해결될 터였다. 민재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민재 형인데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민재 형님, 저 지금 좀 바쁜데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평소 민재 형님, 대표님 하며 살갑게 알랑거리던 사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잠깐이면 돼. 현금 좀 빌려줄 수 있냐? 금방 2배로 쳐서 갚을게. 에이, 형님. 미안하지만 어렵겠네요. 형님 회사 어떻게 됐는지 바닥에 소문 쫙 깔렸어요. 상대방 대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처가댁 장인어른 빽 믿고 대표님 놀이하셨다면서요. 이제 연락하지 마쇼. 뚜뚜뚜.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아예 안 받는 놈, 매몰차게 거절하는 놈, 심지어는 그동안 내가 사준 술값 다 토해내라며 성질을 내는 놈도 있었다. 민재는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기를 떠받들어주던 인간들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이 고개를 숙였던 건 민재라는 인간이 아니라 민재의 등 뒤에 버티고 서 있던 성호라는 거대한 신용의 벽, 장인이 만들어준 그 든든한 방패에 굽실거렸던 것 뿐이다. 민재는 양손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내가 내 실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었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매미 소리만이 무정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그 무렵 나와 딸 서연이는 본가에서 조금 떨어진 영등포의 낡은 건물 앞에 있었다. 그곳은 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작은 식품 공장 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셔터가 굳게 닫혀 있던 곳이다. 나는 가방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다. 찰칵 무거운 소리가 나며 셔터를 천천히 밀어 올렸다. 안에는
낡은 기계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 조금 먼지가 쌓이긴 했지만 고소한 기름과 빵가루의 그리운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매일 땀범벅이 되어 일하시던 곳. 서연이는 신기한 듯 공장 안을 두리번거렸. 엄마, 여기가 외할아버지 일하시던 곳이야. 응, 외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하시던 곳이지.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할 때였다. 공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다. 민재의 회사에서 일하던 베테랑 공장장, 그리고 그와 함께 사표를 던지고 나왔던 옛 직원들이었다. 다들 여긴 어쩐 일로? 내가 놀라 묻자 공장장은 사람 좋게 웃었다.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지윤 씨가 아버님 공장을 다시 살려볼 생각이라고요. 하지만 당장 제대로 된 월급은 못 드릴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 미안해하며 말하자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깟 민재 대표 보고 일했던 게 아닙니다. 공장장은 낡은 기계를 애정 어린 손길로 쓸어내렸. 10년 전 성호 사장님께서 벼랑 끝에 몰려있던 저희를 거두어 주셨죠.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면 저희는 무보수로라도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황급히 손등으로 훔쳤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집이나 돈만이 아니었다. 사람의 인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신용이었다. 아버지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유산이 지금 이렇게 나를 돕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직원들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도 나를 따라 작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그 모습을 보고 직원들 사이에서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 어둡고 차가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민재와는 반대로 우리는 지금 눈부시고 따스한 빛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 밤, 민재는 역 앞에 싸구려 모텔 달방에 있었다. 비좁은 침대 위에서 무릎을 껴안고 새우잠을 청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였다. 은행의 독촉 문자, 거래처의 소송 경고 메일,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서, 그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통지들이 끊임없이 날아들고 있었다. 민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돈도, 회사도, 집도, 가족도 전부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제 손으로 박살냈는지를. 그에게 남은 길은 이제 딱 하나뿐이었. 모든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고 무릎을 꿇어 비는 것. 자신이 멸시하고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아내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내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그가 겪어야 할 가장 처참한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내일 민재는 진짜 지옥의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다시 로펌 사무실로 불려 나왔다. 이혼과 위자료 등의 최종적인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한여름의 뙤약볕 속을 뚫고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했다. 입고 있던 정장은 완전히 구겨져 걸레짝이 되어 있었다. 셔츠 기순대에 찌들었고 넥타이는 주머니에 대충 쑤셔 밝힌 채였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퀴퀴한 몰골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여유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접견실, 나와 변호사는 조용히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자석에 이끌리듯 다가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며 양손을 짚고 꿇어 앉았다. 지윤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민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비비며 오열했다. 나한텐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집도, 친구들도 다 떠났어. 아무도 날 안 도와줘.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날 용서해줘. 그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알량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찌질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련하고 애처로운 사내의 껍데기뿐이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또 나를 식모 부리듯 부려먹으려고요? 아니야. 완전히 딴 사람이 될게. 평생 내 발닦기로 살아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장인어른 신용만 원래대로 돌려줘. 민재는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 민재 씨, 당신은 아직도 가장 멍청한 착각을 하고 계시군요. 민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천천히 들었. 변호사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장의 계약서를 꺼내 늘어놓기 시작했다. 은행 융자 보증서, 신용보증재단 특약서, 원자재 공장 할인, 계약서, 물류센터 특별 배송 계약, 부동산 임대료 우대 계약, 이게 뭡니까? 민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부 성우님께서 당신 회사를 위해 맺어두셨던 뒷면의 계약들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에 찍힌 이름들을 가리켰다. 계약자는 전부 성호로 되어 있었다. 민재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민재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서류를 응시했다. 무슨 소립니까? 내 회사는 내 힘으로 흑자를 냈다고요. 장인어른은 그저 은행 대출 보증만 서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당신의 뼈아픈 오만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방안을 울렸다. 당신 회사가 왜 그토록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당신의 뛰어난 경영 수완 덕분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까? 민재는 숨을 헉 삼켰다. 원자재를 반값에 떼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의 교섭력이 아닙니다. 성우님께서 옛 지인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특별 단가를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쉴 새 없이 진실에 융단 폭격을 가했다. 물류비가 말도 안 되게 쌌던 것도, 강남 한복판 사무실 월세가 파격적으로 저렴했던 것도 전부 성우님께서 당신을 대신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뒤에서 손을 써두셨기 때문입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안면 창백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내 회사의 이익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성우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가차없이 팩트를 찔러 넣었다. 당신의 회사는 당신의 능력으로 큰 게 아닙니다. 성우님의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을 갉아먹으며 억지로 이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을 뿐입니다. 민재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기 시작했. 자신이 천재 CEO라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지난 10년. 주변 사람들을 벌레 보듯 깔보고 성공한 남자라며 거들먹거렸던 나날들. 그것은 전부 장인이 만들어준 튼튼한 요람 속에서 딸랑이를 흔들며 놀던 속꿉장난에 불과했던 것이다. 성우님께서는 당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1인분의 경영자로 자립할 날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넘어지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방탄조끼를 입혀 당신을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언젠가 당신 두 발로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당신은 얄팍한 흑자 좀 냈다고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양착각에 빠졌죠. 그리고 당신을 목숨 걸고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들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재는 양손으로 머리통을 쥐어뜯었다. 아, 으아. 짐승 같은 괴로운 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 자신은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었. 그저 장인의 바짓가랑이 밑에서 보호받던 불쌍하고 한심한 사위였을 뿐. 그 잔혹한 진실이 민재의 마지막 남은 자아를 뿌리째 뽑아버렸다. 10주기 제사날 어머니가 내뱉고 자신이 묵인했던 사돈어른도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는 망언.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날아와 꽂히는 부메랑이었다. 여기에 이혼 신고서, 접수증과 위자료 합의서가 있습니다. 나는 2장의 서류를 민재 앞으로 밀어주었다. 사인하세요. 민재는 이제 나에게 매달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거워 뇌가 정지해 버린 듯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천천히 자기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 손에는 대표로서의 패기 따위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 사인을 마친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 지윤아. 그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조용히 그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건 당신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위해 방탄조끼를 입혀주지 않을 테니까요. 민재는 유령처럼 흐느적거리며 방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10년 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빈털터리 시절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이것으로 그와의 악연은 완전히 끝났. 법적인 절차도 위자료 청구도.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안겨준 뼈아픈 고통. 그것을 완벽하게 청산할 마지막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오후 5시. 민재가 한때 자신의 왕국이라 불렀던 강남의 식품회사 사무실. 그곳에는 묘지 같은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평소라면 퇴근 전까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키보드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 사무실 불은 절반쯤 꺼져 어둑어둑해 남아있는 사람은 서너 명뿐이었다. 그들조차 자신의 책상에서 짐을 박스에 주워 담고 있었다. 민재는 대표실 의자에 넋을 잃고 푹 파묻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모니터가 놓여 있다. 블라인드 틈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그의 핏기 없는 얼굴을 비췄다. 그에게는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의지 따위는 1%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이 천재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에 완벽한 확인 사살을 한 것이다. 문이 열리고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이 들어왔다. 그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법원 집행관들이 서 있었다. 민재 씨, 약속한 시간입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그를 대표라 부르지 않았다. 민재는 힘없이 일어나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 법인 파산 신청서와 모든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집행 서류였다.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 한 장에 인감을 찍었다. 10년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었던 모래성이 단 몇 장의 종이 쪼가리와 함께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김 여사는 그 으리으리한 본가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다음 주면 이 집을 비워줘야만 한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모피 코트들이 난장판으로 널려 있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아이고 내 팔자야. 김 여사는 콧물을 훌쩍이며 옷가지들을 상자에 쑤셔 박았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아들 민재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본인의 당장 먹고 살 생활비조차 바닥난 상태였. 그렇게 자랑해 마지 않던 다이아몬드 반지도 라면 값을 벌기 위해 이미 전당포에 헐값으로 넘긴 지 오래였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김 여사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낯선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계십니까? 부동산에서 집 상태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문을 벌컥 열고 남자를 노려보았다. 점검? 아직 다음 주까지 시간 있잖아. 죄송합니다만 소유주이신 지윤님께서 처분을 서두르고 싶다 하셔서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김 여사를 밀치듯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벽의 흠집이나 바닥재 상태를 찰칵찰칵 찍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다. 이 무례한 놈아, 어딜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사모님, 이 집은 이제 사모님 댁이 아닙니다. 남자는 아주 차가운 눈으로 김 여사를 훑어보았다. 게다가 이 벽지 얼룩이나 마루 파손은 매각 시 감가 요인이 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모조리 사모님 앞으로 청구될 테니 그리 아시죠? 김 여사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평생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던 집에서 철저하게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다. 한때 며느리인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뱉었던 그 악담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 그날 밤 나는 딸 서연이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공장에 있었. 낮에 공장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청소를 해준 덕분에 공장 안은 몰라보게 깨끗해져 있었다. 찌든 기름때가 벗겨진 기계들이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엄마, 냄새 좋아. 외할아버지 냄새나. 서연이가 공장 공기를 가슴속 깊이 들이마시며 활짝 웃었다. 나도 작게 웃으며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지. 우리 여기서 맛있는 고로케랑 만두를 잔뜩 만들자. 공장 안에는 나와 서연이 단둘뿐이었다. 고요한 밤 공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 그 숨막히던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던 날들이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때 공장 입구의 철제 셔터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누군가 밖에서 셔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누구세요? 내가 조금 경계하며 셔터 쪽으로 다가가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윤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민재의 목소리였다. 나는 서연이를 내 뒤로 물러서게 하고 셔터를 아주 조금만 위로 올렸다. 그곳에 있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한 꼴의 민재였다. 옷은 흙먼지투성이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며칠은 굶고 노숙한 사람 같은 꼴이었다. 무슨 일이죠? 내가 냉정하게 묻자 민재는 내 발밑으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쿵 박았다. 부탁이야. 여기서 일하게 해줘. 민재는 엉엉 울며 매달렸다. 난 이제 갈 곳이 없어. 돈도 없고 잘 곳도 없어. 똥을 치우라 해도 치울게. 제일 밑바닥 청소부부터 시작해도 좋아. 그러니까 나 좀 걷어줘. 나는 그 처참한 몰골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성공한 CEO라며 기고만장해서 나를 짓밟았던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는 가련한 짐승 한 마리가 있을 뿐. 민재 씨.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 그 목소리에 민재가 살짝 고개를 들었. 그의 탁한 눈동자에 일말의 희망이 스치는 것이 보였다.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받아줄 거라 헛된 기대를 품은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음으로 내뱉은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거절하겠습니다. 내 단호한 말에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했잖아. 나 장인어른이 어떻게 사업하셨는지 옆에서 다 보고 배웠다고. 분명히 도움될 거야.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형편없는 놈인지 뼛속까지 깨닫고 났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나는 특별한 놈이라는 썩어빠진 선민의식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오만함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처박았는데도 말이다. 당신이 아버지의 방식을 보고 배웠다고요. 나는 그의 탁한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업하셨는데요? 그게. 민재는 말문이 막혀 당황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셨죠. 공장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불을 끄고 퇴근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매일 입으셨던 낡은 작업복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았. 아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고 무시하는 짓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믿고 따랐던 겁니다. 나는 다시 시선을 내려 민재를 보았다. 당신은 정반대죠. 장인 덕에 운 좋게 돈 좀 만지게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당신을 위해 평생 희생한 사람을 10주기 제삿날 친척들 앞에서 비웃고 버렸어요. 민재는 입술만 파들파들 떨 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 사람을 받쳐주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화려한 직함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직하게 쌓아올린 신용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그 신용을 제 발로 걷어찬 겁니다. 지윤아. 민재는 내 발목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그 더러운 손을 피해 내 등 뒤에서 서연이가 내 바짓가랑이를 꽉 쥐고 민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옛날의 아빠를 보며 방긋방긋 웃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길거리의 무서운 취객을 피하는 듯한 싸늘하고 두려운 눈빛이었다. 애한테 아빠가 이 꼴로 비는 걸 보여주고 싶어. 민재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이의 존재를 빌미 삼아 내 죄책감을 자극하려 들었다. 참으로 비열하고 찌질한 놈이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다.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배려를 진흙탕에 처박은 인간을 내 딸이 아빠라고 부르게 놔둘 수 없거든요. 우리 서연이는 거짓 없이 곱고 바른 인생을 살았으면 하니까 나는 셔터의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안녕히 가세요, 민재 씨.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잠깐만, 지윤아, 서연아. 민재의 짐승 같은 절규를 잘라내듯 나는 육중한 철제 셔터를 쾅 하고 끝까지 내려버렸다.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다. 밖에서 쾅쾅거리며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와 민재가 울부짖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 그가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 해도 내가 그를 용서하는 일은 이번 생에 영원히 없을 것이다. 며칠 뒤 민재 회사의 법인 파산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은 철거되었고 커다란 간판도 떼어졌다. 그에게는 수십억의 개인 채무만이 빚더미로 남았고 개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었다. 그가 지금 어느 시궁창에서 어떻게 연명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 시어머니 김 여사는 결국 그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났. 집안에 있던 값나가는 가구며 물건들은 중고로 팔려나갔지만 그 돈은 원상 복구 비용과 밀린 관리비 등으로 몽땅 빠져나가
그녀의 수중에는 10원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얼굴도 잘 모르는 먼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산다 들었다. 아들이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며 자랑하던 동네 친구들은 단 한 명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 거짓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삶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와 서연이, 공장장님과 옛 직원들이 함께 아버지의 식품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날이 밝았. 오픈 첫날 아침, 공장 앞에는 영등포 이웃 상인들과 옛 거래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축하해 주고 있었다. 지윤 사장, 돌아와줘서 고마워. 성호 형님의 그 끝내주던 고로케 맛을 다시 보게 되다니 감개무량하네. 다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공장장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자, 지윤 대표님, 셔터를 올려주십시오. 공장장님의 말에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힘차게 공장 셔터를 밀어 올렸다.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둔 기계들이 태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위생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인사하자 직원들도 우렁찬 목소리로 화답했다. 외할아버지 냄새가 나. 서연이가 내 곁에서 폴짝폴짝 뛰며 해맑게 웃었다. 그 눈부신 미소를 보며 내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온기가 퍼져나갔다. 민재의 회사가 망해갈 때 나는 그에게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았. 누군가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짓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내가 약해져서 그를 계속 덮어주고 감쌌더라면 언젠가는 이 선량한 직원들도 내 딸 서연이도 모두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는 그 거짓된 껍데기를 철저하게 부숴버려야만 했다. 나는 공장 한쪽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보았. 옛날과 다름없이 사람 좋게 씩 웃고 계신 다정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두 발로 단단히 서서 걸어갈게요. 아버지가 몸소 가르쳐 주신 것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기계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갓 튀겨낸 고소한 고로케 냄새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나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누구보다 확고하고 단단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년 후 아버지의 공장은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다. 아버지를 믿고 따르던 옛 거래처들이 앞다투어 돌아와 준 덕분에 기계는 쉴 틈 없이 매일 풀가동되고 있다. 공장장님도 직원들도 모두 살아 숨쉬는 활기찬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대표로서 공장 구석에 놓인 작고 낡은 철제 책상에 앉아 엑셀을 정리하고 있었. 민재가 앉아있던 수백만 원짜리 가죽 의자도 펜트하우스 같은 넓은 대표실도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이 넓고 비좁은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안식처였다. 대표님, 신제품 샘플 나왔습니다요. 공장장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튀긴 고로케를 접시에 담아내왔다. 옛날에 아버지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셨던 그 투박하면서도 깊은 맛이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바삭한 튀김옷 사이로 감자의 묵직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당장 매대에 올려도 되겠어요. 내가 한바구음을 짓자 공장장님도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역시 성호 사장님 레시피는 전설입니다. 거기다 우리 지윤 대표님의 꼼꼼한 마케팅까지 합쳐지니
천하무적이죠. 공장장님은 친아버지처럼 나를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계셨다. 민재가 회사를 쥐고 흔들던 시절에 삭막하고 숨막히는 공기 따위는 이곳의 1%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등 두드려주며 웃으면서 땀을 흘린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들고 싶어 하셨던 진짜 회사의 모습이다. 오후가 되자 학교에서 서연이가 돌아왔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서연이는 기운차게 책가방을 던져두고 숙제를 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 최근 들어 서연이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해졌. 숨막히는 시댁에서 민재의 폭언과 시어머니의 눈치에 주눅 들어 있던 시절의 짙은 그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안의 공기를 예민하게 흡수한다. 숙제 다 하면 간식으로 고렇게 줄게. 와, 신난다. 서연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내 혹독했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길에 친정아버지의 산소에 들렀다. 깔끔하게 벌초된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향에 불을 붙이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다.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공장 식구들도 서연이도 매일매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눈을 감자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해. 부부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그 유언의 진짜 의미를 나는 이제서야 완벽하게 이해했다. 돕는다는 것은 무작정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일방적으로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기둥이 되어주며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민재는 그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를 평생 깨닫지 못했다. 자기 혼자 잘나서 세상을 다 가진 줄로 착각했고 정작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품어야 할 사람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 오만한 대가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영원히 잃었. 몇 달 전 바람결에 민재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고 지방의 어느 외진 공장에서 일용직 막일꾼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잘 나가던 청년 CEO의 자존심은 짓밟히고 꺾여 하루 종일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입을 꾹 닫은 채 묵묵히 폐기물만 나르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 김 여사 역시 보증금 없는 월세 단칸방에서 홀로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예전 같은 끈끈한 모자에 정 따위는 남지 않았.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망쳤다며 저주하고 원망하는 어둡고 차디찬 밑바닥 인생을 기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처절한 후회에 대해 나는 더 이상 동정하거나 신경 쓸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당연히 치러야 할 업보의 무게이기 때문이다. 나는 감았던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놀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명함도 아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쌓아 올린 투박한 신용. 그것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뒤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단단히 받쳐주는 법이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꿔 남겨주신 그 묵직한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딸 서연이, 그리고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땀 흘려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초가을에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내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지나갔다.